안녕하세요. 최정렬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RX 자바 관련된 발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좀 계시네요. 그럼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 사용해 보신 분? 네. 인텔리제이 사용하시는 분? 네, 저희 소스 코드 내비게이션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요. 저희 오늘 목표는 그래서 사실 좀 내용이 비슷한데 데뷔에서 발표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데요. 원래 저희가 40분을 신청을 했는데 60분을 할애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시간을 맞춰보긴 할 텐데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리고 데뷔 내용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많이 잘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T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거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냐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동시성 조금 빨리 앞부분, 데뷔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블로킹 되는 메소드들이고요. 보통 비트맵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마지막에 이미지 뷰에 어태치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핸들러를 사용하거나 메인 스레드의 액티비티 헬퍼 메소드를 사용해서 코드 블럭을 UI에서 호출을 하고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예외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죠. 예외가 발생했으면 유저에게 알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외가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잡아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을 때나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데 스토리지가 부족할 때,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그냥 서버 쪽에서 응답이 없을 때 다양하고요. 유저에게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 그냥 토스트로 달랑 보여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위에 티커를 띄워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코드를 약간 리팩토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보기 좋게 해서 트라이 캐치문을 일부러 안 빼놓고요. 여기서 람다식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핸들 익셉션으로 예외와 소스 코드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백그라운드 핸들 익셉션이란 메소드만 봤을 때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UI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지 구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RX 자바에서는요, 굉장히 호출하는 코드 쪽에서 호출하는 코드가 어떤 스레드에서 작동하는지 명확히 나타나고요. 그런 점들은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처럼 현재 스레드에서 호출될 수도 있고요. 2번의 경우처럼 강제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서버로 이제 오류를 통제하는 경우가 되겠죠. UI 작업 없이. 이 경우에는 모두 특별한 오류 없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2번의 경우는 좀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처럼 텍스트 뷰에 setText를 통해서 코드를 전달하는 경우는요, 1번은 정상 작동하고요, 2번은 예외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RX 자바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메소드에다가 어떤 스레드에서 작동하는지 UI 스레드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인지 지정을 해줬었고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효율적이진 않더라고요. 생명주기와 스레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UI 스레드에서 액티비티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디스트로이로 종료가 됐는데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실행돼도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으면 액티비티 A의 레퍼런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GC가 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스레드를 종료시킬 깔끔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냥 스레드를 만들면 종료시키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트라이 캐치, 익셉션을 발생시켜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캐치로 잡아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그로 루프를 두는 경우에는 플래그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소스 코드가 좀 버버스하다고 그러죠. 좀 수다스럽다고 수다스러워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서 특정 작업이 끝난 후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익스큐터나 아니면 리스너블 퓨처, 구아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너블 퓨처를 사용하면 또는 퓨처, 컨커런트 패키지 퓨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백을 하나 정의하는 코드고요. 특정 작업이 끝난 후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은 마찬가지로 기술을 하고요. 작업이 끝나면 결과만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레드에서 코드를 직접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콜백을 통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받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콜백으로 구현을 해놨으니까 오류 처리 부분도 콜백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예외 처리 부분을 너무 간략하게 한다면 그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쪽에서 코드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 정도까지 복잡한 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1000라인, 2000라인 정도는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 또는 완벽하게 캡슐할 수 있다면 더 에너지를 절약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레드를 통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은 컨커런트 패키지인데요. 익스큐터나 스레드풀, 퓨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동시성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해주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데 굉장히 많은 자바의 동시성 관련 라이브러리, 이미지 다운로드 라이브러리 또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들이 컨커런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웹 기반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컨커런트 패키지를 별로 보실 일이 없으셨을 텐데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핸들러는 안드로이드의 아주 기본적인 동시성 프레임워크, 처리 프레임워크죠. 해머 프레임워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뭐를 집어넣으면 해머가 땅 쳐서 작업을 실행하는 데서 연유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해머 프레임워크라는 해머 패턴이라는 것의 그 어원에 대해서는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퍼랑 함께 활용이 되죠. 루퍼는 메시지 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스크는 호출된 순서대로 어느 스레드에서든 호출된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로나이즈 같은 저수준 제어나 그 세마포 같은 패턴을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관리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핸들러 때문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비교적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웬만한 작업들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싱크 태스크는
조금 문제가 많아서요. 아마 어싱크 태스크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게 버전별로 작동이 다르고요. 이게 메시지 큐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퀀셜한, 그러니까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병렬로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버전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좀 작동이, 그러니까 액티비티 A에서 작업을 시작을 해놓고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액티비티 B에서 작업을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전에 작업을 시작했던 요청이 끝나야만 액티비티 B에서 요청했던 작업이 실행될 수가 있는데 이건 버전별로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그 버전별로 한번 호환성 관련 찾아보시면 이게 미니멈 SDK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싱크 태스크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예외 처리도 그렇고요. 문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돼야 하는 코드들과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돼야 하는 코드들을 그냥 메소드로 구분을 해놨죠.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발생한 예외인데 이걸 다시 UI 스레드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UI 스레드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내장 클래스여서 액티비티를 참조를 하거나 액티비티를 받거나 아니면 핸들러를 생성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 누수는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좋지 않다는 거고요. 서비스는 뭐 서비스 자체가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처리하진 않죠. 서비스 자체는 메인 스레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스레드나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요, 백그라운드 작업을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하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도 액티비티가 종료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싱크 쿼리 핸들러는 어싱크 태스크가 가진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넘어가고요. 네, 로더 사용해 보신 분, DB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의외로 많지 않으시네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로더 관련된 걸 한번 볼 거고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발리 많이 쓰시죠? 콜백으로 작동하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네트워크든 이미지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캐칭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메인 스레드로 콜백을 날려주죠. 그리고 OKHTTP 레트로핏은 이거 다 스퀘어사의 라이브러리고요. 레트로핏은 옵저버블을 지원하고 있어요. RX 자바에.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펑셔널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버리고요. 그 OKHTTP를 통해서 이게 싱크도 지원하고 어싱크도 지원하고요. 네트워크는 OKHTTP를 통해서 처리하고 발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 안 쓰고요. 레트로핏은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피카소도 좋아합니다. 근데 피카소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피카소는 그다지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좀 유연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OKHTTP와 레트로핏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IL도 많이 쓰시죠. 커스터마이징의 폭이 좀 넓지만 이미지에 한정됐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이싱크 아이온 요거는 이제 퓨처를 지원해서 제가 RX 자바를 쓰기 전까지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에서도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서 열어보시면 그 스케줄드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해요, 코드를. 그래서 네, 이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줄드 스레드 풀을 만드니까 전역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원 관리하는 데는 좀 편한데,
스레드 풀이 아마 4개인가, 스레드가 4개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구아바는 리스너블 퓨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얘네들은 이벤트 버스입니다. 이벤트 버스를 RX 자바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그냥 이벤트 버스를 쓰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소스들이 굉장히 많죠. 키나 터치, 엑셀레이터, 중력 센서, 그리고 감광 센서도 있을 수 있고, 나침판도 있고, 위치 정보도 있고, 이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보내주죠.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알아서 좀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고 클라이언트 코드를 좀 깔끔하게 하는데 RX 자바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 그러니까 즉 UI 스레드를 방해하지 않고 수행되는 동시성 작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그인 요청을 해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접속해서 토큰을 받아온다든지 아이디를 받아온다든지 해서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그 토큰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해당되는 토큰을 우리가 전달을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먼저 접속해서 로그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다 순서대로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제가 발리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UI 스레드에서 불필요한 콜백이 발생을 하고, 이게 그냥 성능상 저하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코드를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하거든요. 그렇고요. 이런 시퀀셜한 태스크를 구현하는 방법은 콜백, 흔히들 콜백 캐리라고 부르죠. 콜백 안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걸 받아서 다시 다시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다시 콜백을 받고, 콜백 캐리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컴비네이션은 얘네들을 콜백 캐리를 방지를 해서 콜백을 따로 등록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코드의 뎁스를 좀 낮출 수는 있는데, 코드를 내비게이션을 좀 어렵게 해서, 파악을 좀 어렵게 해서 하는 단점이 있고요. 싱글 스레드 익스큐터는 말 그대로 태스크를 넣고 다 한 번에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싱글 스레드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백그라운드에 수행이 되고, 익스큐터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콜백 하나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메인 스레드에서 받을 수 있고요. 핸들러 루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커스텀 메시지 큐를 만들 수도 있죠.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이제 콜백 캐를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페이스북에 로그인 요청을 하고요.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져와서 다시 로그인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깊어지죠. 입구문이나 예외 처리가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같은 서버일 수도 있고 다른 서버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 태스크 A, B, C가 연관이 없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항상 이 결과를 UI 스레드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운로드를 3개를 동시에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SNS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트위터에도 포스팅하고 공유 기능을 통해서요,
페이스북에도 포스팅을 하면 각각 독립적인 작업이지만 이 작업들이 끝났을 때는 유저에게 취합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은 한 번에 날려도요, 모두 다 동시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UI 스레드에 취합해서 유저에게 보여준다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그냥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카운트다운 렛치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메소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요거는요, 어떤 그 동시성 작업이 사실 이렇게 순차적인 태스크하고 병렬 태스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다 보면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성능 문제도 있겠지만 UX적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RX 자바를 보고 하는 생각이죠.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스레드에서 수행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옵저버블이라는 놈은 일종의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들이 비주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스레드에서 수행할지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사실 이거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료 유저만 걸러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스트링이 들어왔으면 제이슨으로 변환시키고 오류 발생 시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어떤 스레드에서, 즉 여기서는 UI 스레드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하면 취소할 수 있고요. unsubscribe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이런 함수, 쟤네들 다 함수거든요. paid user string to JSON,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메소드처럼 놔뒀는데 다 함수인데, 함수라서 테스트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옵저버블을 통한 코드인데요. from이라는 거는 팩토리 메소드고 이미지 아이디를 가지고 mapman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유저의 포토를 갖고 오는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subscribe on으로 스케줄러의 thread pull for IO 작업을 통한 thread pull을 통해서 IO 작업에 특화된, 그러니까 IO도 있고요. 네트워크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CPU 파워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이런 스케줄러를 구분을 해놔서 우리들이 원하는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bscribe on 이 부분은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observe on은 안드로이드 스케줄러의 메인 스레드. 사실 이 자바에서는 생략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UI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subscribe를 통해서 우리가 set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어태치 시키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RX 자바는요, 어떤 DB나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수들을 조합하고 함수형 형태로 메소드나 어떤 작업들을 결합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끊어내고 또 동시성 문제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모듈화 시키고 객체지향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코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RX 자바를 사용하면 되신다고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버스를 그 함수형 특징을 사용하면 이벤트 버스 같은 작업들을 이벤트 버스를 대용할 수 있고요.
RX 자바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시게 되면, 함수형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테스트가 쉬워지고 가독성, 보기에 편해집니다. 일단 메소드 체이닝 같은 뭐 jQuery랑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름 짓기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리팩터링을 하다 보면 좀 함축적인 여러 작업들을 하는 애들을 함축적인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RX 자바가 뭐 만능은 아니지만 상당히 코드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측의 코드를 간결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메소드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이 어떤 스레드에서 수행되는지,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사용하는 측에서 드러나 있거든요. 좀 전에 보신 코드와 마찬가지로 이 코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구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코드가 한 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람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왼쪽에 그 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약간 간결하게 표시되죠. 그게 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람다는 간단하게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위가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고요. 아래가 람다로 표현된 클래스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면 쟤네들 new, runnable, override, run 메소드, 얘네들 뻔한 애들이잖아요. 러너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메소드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놈이 실행될지 뻔하다는 거예요. 이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파라미터를 넣어주고요. 그냥 빈 괄호만 넣어주고요. 여기서 나머지 코드 블록을 넣어주고, 람다식은 화살표가 등장하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제가 써본 결과 코드 폴딩을 이용하는 것보다 레트로 람다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 사용하면 좀 더 편해지고요. 이클립스에서 람다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익스텐드라는 DSL,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하죠. 익스텐드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익스텐드?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게요, 안드로이드의 스위프트라고 해서 람다식을 사용해서 아래처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타입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의 옵셔널 타입 있죠. 지원됩니다. 제가 맞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RX 자바를 사용하는 경우에 뭐 맵, 필터, 스캔 얘네들 다 익명 클래스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RX 자바로 람다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익스텐드가 정말 좋거든요.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게 다 안드로이드 자바 소스 코드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얘네들이 코드가 다 제너레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라스칼라 코딩단에서 얼마 전에 큰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익스텐드를 써보고 나서 어떤 부분은 스칼라를 쓰는 것보다 익스텐드를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그래밍이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특히 유용한데요. 제가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ID를 인텔리J에서 이클립스까지 바꿔서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도 했었는데요. 단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능이 더 있냐면 디스패치 메소드라고 해서, 이게 제이선이죠. 이거 자바에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일단 코드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저거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익스텐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열 내에서 치환이 가능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이슨 스트링 쪽으로 보겠습니다. 얘네를요, 자바에서는 뒷선 같은 거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충분히 간단한데요. 우리들이 쓰고 싶은 건 이 toJSON처럼, 가장 아래에 있는 toJSON처럼 좀 보기 좋게 해서 컨버팅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저거 문자열이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디스패치 메소드, 그러니까 스칼라에도 있고요. 비슷한 기능이 있고 다른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 랭귀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면 toJSON이라는 메소드가 이 문자열에는 당연히 없는 메소드니까 오류를 놔야 되는데 타입 체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메소드를 찾아서 toJSON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 문자열을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JSON 오브젝트를 알아서 변환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지만 이게 뭐 스레드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떠나서 뭐 성능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코드 가독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RX 자바도 아무리 좋아도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익스텐드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가 좀 장황하니까 스태틱 임포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로그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빌드여서 그래드를 이클립스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조금 복잡해요. 특히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치 둘 다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빌드 스크립트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빌드 타임인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다 엎어서 자바 코드로 바꿨어요. 이게 스칼라도 그렇고 엑스텐드도 그렇고 사용하다 보면 클래스가 한 50개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빌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하나 바꾸고 실행시켜 보려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레트로 람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저번에는 비교적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 불대수는 우리들이 이제 if문 처리하거나 분기문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간단한 이 세모, 아래로 터진 세모, 위로 터진 세모, 그리고 괄호만으로 우리들이 많은 작업들을 처리하잖아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그 굉장히 핵심적인 메소드가 있어요. RX 자바는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그 헬퍼 메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걔네를 다 뜯어보면 결국엔 메소드 서너 개의 조합만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래는 람다 대수인데 뭐 교집합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집합, 합집합, 불대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오해는 메소드와 비슷한 것, 그리고 뭐 메소드는 아니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람다를 사용하는 것, 람다만 사용한다고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니고요. 가장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객체 지향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수형 함수형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객체 지향처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굉장히 외부로부터 안전해서 캡슐화가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런 특성들은 좀 더 객체 지향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의 반대라고 보면 명령형이나 절차형 같은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소스 코드를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예제고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할 건데요. 바빠서 아직 푸시를 못했는데 이 예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원이죠. 얘네들이 한 선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직접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고요.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RX 자바를 사용해서 이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우선 그냥 뷰를 확장해서 캔버스를 사용해서 그리는 거고요. 핵심적인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레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머릿속에서 구성을 하고 이거 사인 밸류를 받아서 뭐 시간에 따라서 사인 밸류를 변화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캔버스를 받아오는 놈이고요.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컨슈머 프로듀서 모델의 프로듀서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나? 헷갈리네. 그 인터벌 옵저버블은 인터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만큼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에밋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시간별로 이렇게 방출을 해주는 놈이에요. 그리고 얘는 각도를 사인 값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놈이겠죠.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게 인터벌이 계속 롱 값으로 롱 타입으로 계속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요. 얘네들이 그냥 사인 값으로 바꿔주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앵글을 다시 오프셋으로 변화를 해주는 놈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클 포지션을 결정해주는 놈. 얘네들 다 이거 뭐라고 그러지? 예, 그냥 필드로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스레드에서 작업을 할지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온드로우에서 온넥스트로 이 캔버스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콜백을 통해서 우리가 캔버스가 호출되는 콜백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서 뭔가를 처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어떤 리스트, 배열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려지는 부분은 나중에 소스코드 공개하면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얘네들을 컬렉션처럼 다룰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현태님께 전달 드릴 건데 굉장히 양이 많고요. 소스 코드가 람다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면은 자바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진입장벽이 있긴 한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많아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쓰는 코드는 한 20%도 안 돼요. 함수용으로 작성하는 거는. 그런데 그 20%가 굉장히 복잡한 동시성 관련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잘 분리를 해줘요. 모듈을 잘 분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정말로 있으시고 뭐 당장 적용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언제든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 특히 라스칼라 코딩단에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자바로 함수형 프로그램이 익히기는 이게 너무 버벅세요. 너무 장황해서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꼭 스칼라가 아니어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RxJS라고 있고요. 뭐 파이썬도 있고 루비도 있긴 한데 잘 안 쓰이고 RxJS는 많이 쓰이니까 그런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면 되죠. 네. 이제 네, 잠시만요. 파일 갑자기 바뀌었네. 네. 라스칼라 코딩단의 조현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발표하신 분은 다정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라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 하셨는데,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듣지 않으시면 이제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이걸 한번 발표한 내용이라서 앞에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셔서 앞에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 들어보신 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다 잘 모르시겠으면 데뷔 동영상을 봐주시고요. 네, 이제 그래서 RX 자바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RX 자바는 과연, 그래서 앞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엑셀과도 같은 건데, 엑셀에서 어떤 수식을 정해놓고 값을 입력하면 다른 수식의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정해주고 한쪽의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뀐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식을 입력해 놓은 값은 우리가 거기 뭐 값을 다시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값이고 읽기 전용이고 불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느 스레드에서 공유를 하든 어디에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RX 자바를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주로 이제 나오는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요. 각종 이벤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원하는 결과 스트림을 낼 수 있다. 이게 또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기가 난무하는 요즘 같은 안드로이드 세상에서 RX 자바를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비동기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보면 이제 뭐 버튼이나 네트워크, 키보드 같은 데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버튼이 클릭했을 때 뭐 키보드 입력과 합쳐서 뭐 문제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에러가 났을 때 얼럿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레드에 대해서 제어하기도 힘들고 이벤트를 조합하기도 힘들고 나누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제 처리해 주는 게 RX 자바고, 거기서 RX 자바의 큰 개념 두 가지가 옵저버블과 옵저버가 있습니다. 옵저버는 관측을 하는 아이고요. 옵저버블은 관측을 할 수 있는 일련의 불변하는 값들의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값이 발생할 때마다 onNext라는 이벤트가 불립니다. 그래서 onNext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값을 받아서 불변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데, 그걸 받아 처리하면 되고, 이벤트의 스트림이 끝나면 onComplete가 불리는데, 그 중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onError가 불리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소스가 있어요. 이 이벤트 소스에 있는 값을 어떻게 받느냐, 서브스크라이브 함수를 호출하면 이벤트가 넘어옵니다. 이 식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 자바에 핫하게 들어가는 람다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실 거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불변하는 값이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느냐는 맵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맵은 함수를 입력받아서 그 함수를 적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값 1이 있을 때 함수를 적용해서 값 2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아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써오던 아주 기초적인 거죠. 값에 함수를 적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객체지향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객체지향의 어떤 버튼이 클릭이 돼서 이제 그 이벤트를 받으면 플라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기를 원했을 때, 여기 RX 자바에서는 이제 맵이라는 함수에다가 플라이라는 함수를 값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달라고 하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저 플라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런데 이런 단순한 그냥 함수를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RX 자바를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비동기 시나리오가 있을 때, 뭔가 서버에서 값을 받아온다거나 하는 이런 좀 더 시간이 길게 걸리거나 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렇게 길게 걸리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플랜맵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플랜맵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면 미래에 언젠가 값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값을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값을 나눠서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센서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끌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나눠서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랜맵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그 하나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에다가 그 함수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그 하나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하나 이상의 값의 스트림이 바로 옵저버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벤트 소스도 옵저버블이죠. 그래서 옵저버블에서 그 옵저버블을 리턴하는 함수를 적용을 할 때 플랜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맵이라는 함수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단히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를 요청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무슨 밸류가 넘어오면 그 밸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를 보통 이벤트를 계속 받아서 처리하는 푸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아이디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사용자 아이디를 받아와서 처리하길 원할 때는 그런 다른 옵저버블을 플랜맵 함수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풀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작업이 순차적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을 켜고 날개를 설정한 다음에 이륙을 하는 이런 모형 비행기를 만들 때 이렇게 플랜맵을 적용하면 첫 번째 엔진을 동작시키는 함수가 적용이 되고 비동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를 설정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고, 세 번째 이제 이륙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입sek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금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뒤는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준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그냥 발생을 하는 것을 처리를 하는 거는 그 비교적 쉬운 일인데, 좀 더 보다 어려운 일들은 이런 이벤트의 소스들을 이제 합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합성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집이라든지 해서 지퍼를 올리듯이 양쪽에 두 개의 이벤트 옵저버블을 받아서 양쪽에 이벤트가 다 발생을 하면 새로운 옵저버블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쓸 수 있는 함수는 컴바인 레이티스트라고 해서 옵저버블이 세 개가 있어요. 이제 아까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뭐 위도와 경도와 고도를 받아서 이제 이동해야 될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값들은 언제 센서로부터 넘어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비동기로 막 발생하는 값이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을 다 조합해서 가장 최신에 발생한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컴바인 레이티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색상과 모양이, 사용자가 이제 색상을 막 선택을 하고 모양을 막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성하는 식을 엑셀에서 정의해 놓은 것처럼 하면 사용자가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하고 모양을 동그라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색상은 흰색이고 모양은 동그라미면 흰색 동그라미가 나오고, 사용자가 다시 색상을 파란색으로 선택하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모양이 동그라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 다시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 두 개의 이벤트 스트림을 다시 가장 최근 값을 조합해서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컴바인 레이티스트와 이제 뭐 간단하게 머지할 수 있는 함수들을 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간단한 모형 비행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모형 비행기 예제 시나리오를 하면 사용자가 이제 이륙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비동기로 이제 엔진을 켜고, 그 다음에 엔진이 켜지면 이제 비동기로 이제 속도와 고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창에 이제 그린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랜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속도와 고도를 각각 동시에 비동기로 따로 낮춘 다음에 두 개가 다 낮아지면 이제 엔진을 멈추고, 그리고 좀 1초 정도 있다가 스테이터스 창에 레드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구현을 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출근했더니 QA가 이제 몇 번 눌러보더니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버튼을 하나 누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처리된 데까지만 처리하고 그 뒤는 그 다음 버튼을 누른 이벤트에 맞게 동작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막상 구현을 하려고 하면 비동기 작업이 어디까지 요청이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비동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우리가 보낸 다음에 바로 캔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결과는 오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뭔가 그 뒤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한두 개가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이벤트가 묶여 있을 때 이런 취소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이제 스위치 맵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리모컨에서 이제 원래 이제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고 리모컨에서 오프를 누르면 이제 비행기는 착륙을 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고도가 낮아지고 엔진을 끄는 시나리오였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다시 이륙을 하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한 시나리오와 다른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RX 자바에서는 그 스위치 맵이라는 함수를 제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다 취소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예측된 뒤에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새로운 옵저버블 스트림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옵저버블 스트림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다시 이제 이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고도만 낮아졌다 이러면 고도를 올리게 되고, 그 뒤에 프로세스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그 이벤트가 이제 received 이벤트라고 오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를 스위치 맵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면 이제 이 스위치 맵은 옵저버블을 리턴 받아요. 그래서 이 리턴 받는 옵저버블은 첫 번째 시나리오, 착륙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고도를 비동기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0으로 비동기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다 되었을 때라는 이제 집이라는 함수를 받아서 두 개 이벤트가 다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이벤트로 이제 엔진을 멈추는 이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람다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이제 이륙하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 이제 스위치 맵이라는 함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시나리오를 비동기로 따르다가 새로운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간단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하면 이제 수치가 올라가죠. 이제 착륙을 누르게 되면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이륙을 누르게 되면 그 엔진의 수치는 변하지 않고 비동기 이벤트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벤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RX 자바에서는 이렇게 비동기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지원을 해주는데, 비동기 이벤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보통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 관리 역시 RX 자바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RX 자바에서 지원하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처리하게 해주는, 보시면 이제 UI 스레드에서 이벤트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iOS 스레드에서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UI 스레드로 넘어오는, 안드로이드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보통 이거를 일반적인 코드로 짜게 되면 이제 콜백을 2번 정도 불러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는데, RX 자바에서는 함수 체이닝으로 간편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디서 어느 스레드에서 태스크를 처리할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observe on이라는 함수는 이 뒤에 오는 그 함수들은 어느 스레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observe on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막 이벤트가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함수 뒤에다가 observe on이라는 함수를 체이닝을 해주면 그 뒤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는 지금에서 그 이벤트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메인 스레드에서 이벤트들이 동작하게 됐고요. 서브스크라이브 온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observe on 같은 경우는 이벤트 소스의 스레드가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서브스크라이브 on을 지정해주면 아까 어싱크 이미지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함수들을
어느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해줄지를 이벤트 소스의 스레드를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정하면 모든 스레드가 파랗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면 그 요즘 뭐 액터나 이렇게 해서 단일 스레드에서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큐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태스크를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줄러를 싱글 스레드 익스큐터로 지정을 한 다음에 옵저버블들의 옵저버블을 받으면 그 옵저버블에 있는 태스크들을 단일 스레드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해주는 약간 일반적인 액터 같은 모델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스레드 관리가 있으면 스레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을 관리하는 함수도 역시 이제 RX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뭐 딜레이라든지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딜레이는 그냥 슬립과 같은 거고, 스로스 펄스는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면 첫 번째 버튼의 이벤트만 처리하고 지정된 시간만큼은 버튼의 이벤트를 무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만큼 이벤트가 블럭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틸 위드 타임아웃은 일정 시간만큼 이벤트를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막 누르고 나면 가장 마지막 이벤트를 전달해 주게 되는 그런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외 관리가 있는데요. 예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요청을 하는 건데, 두 번째 이제 함수에다 전달해 놓으면 두 번째 함수를 제공을 하면 두 번째 함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예외 처리가 힘든 이유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백그라운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UI 스레드에 처리하기 위해서 옵저버온해서 UI 스레드를 이제 옵저버온 시켜놓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예외도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정되어 있는 스레드들에 맞춰서 그 RX 자바가 이벤트들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 끝났을 때는 제 세 번째 함수인 onComplete를 불러서 처리하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retry라는 함수를 끝에다 붙여주면 그냥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뭐 이미지 다운받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자동으로 그냥 한 번 더 다시 다운받아요.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횟수를 줍니다. 그러면은 1회 하면 1회 제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retry wh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통 네트워크가 실패하면 몇 초 정도 있다가 다시 재시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when에 딜레이를 주면 3초 있다가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외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RX 자바에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맵을 사용해야 될지 플랜 맵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플랜 맵은 보통 0개에서 n개의 뭔가 리턴 값이 있을 때 쓴다고 했는데, 플랜 맵을 써야 하는 경우인데 그냥 하나만 리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맵을 써야 될지 플랜 맵을 써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맵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펑션하고 세이브가 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재시도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플랜 맵이 있게 되면 그 플랜 맵을 지정한 부분부터는 이제 새로운 스트림이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뭔가 함수를 적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플랜 맵이 있으면 저장만 새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맵과 플랜 맵을 써야 할 때 결정은 이제 재시도를 보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X 자바랑 MVVM인데, MVVM이 이제 이런 옵저버블 같은 C샵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이제 MVVM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옵저버블로 중간에 있는 모든 코드를 만들고 끝에 있는 뷰를 연결해주는 짧은 코드만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 코드가 들어가고 테스트 가능한 코드와 테스트 불가능한 코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옵저버블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테스트가 이제 쉽다고 했는데, 그럼 테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IO 스레드나 메인 스레드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스케줄러로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를 매니징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유닛 테스트가 시작할 때는 테스트 스케줄러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테스트 스케줄러가 해주는 일은 가상으로 시간을 돌려줘요.
그리고 스레드를 아이오 스레드나 이런 걸 지정을 해놨어도 이제 테스트 스케줄러를 지정해주면 그냥 매일 그 현재 돌고 있는 스레드에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버튼을 눌렀어요. 아까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나리오에서 버튼을 누르고 나면 그 1초 정도 있다가 스테이터스 바에 이제 값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리절트를 봤을 때는 리절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값이 안 바뀌어 있어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드밴스드 타임 바이라는 함수를 쓰면 가상으로 시간을 돌려줍니다. 스케줄러에서 그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포스트 딜레이드라는 함수를 쓰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함수가 불리잖아요. 그런 거를 원래 스케줄러에서 타임 함수를 지정을 하면 하게 되는데 그것을 테스트 스케줄러는 가상으로 그냥 해주는 역할을 해서 저 함수를 부르고 나면 아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이제 1초 뒤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는 함수 검출을 해서 2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스레드가 2개였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나의 옵저버블에 대해서는 보통 한 번 정도 하는데 2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캐시를 쓰세요 라고 하는데 캐시의 내부 구현은 리플라이 서브젝트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모든 값을 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메모리 누수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캐시 안에 보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캐시 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캐시 n을 하면 리플레이 서브젝트에서 이제 맨 마지막 하나만 저장을 했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저희 샘플 코드는 다 람다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이제 이너 클래스를 익명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디스 달러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부모를 참조하지 않아도. 근데 레트로 람다 같은 람다식을 쓰면 사실 그런 게 빠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구현을 할 때는 이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한 거를 저장해 놨다가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해줘야 하는데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스트림을 그냥 언컴플리트를 호출해서 종료시키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 예시 소스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하면 뭐가 좋은가? 이벤트 스레드 익셉션을 일관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좀 쉽게 할 수 있죠. 단순 객체 지향으로는 큰 프로그램 지금까지도 잘 만들어 왔어요. 근데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은 보통 이제 내부 구현을 숨기는 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테스트하기 쉬운 구조가 필요하다. 스레드랑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